최근 중국과의 대치 국면을 맞고 있는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미 현재 방위비만 해도 일본이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방위비를 증액하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현 상황부터 보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년가량 앞당기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2022년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로 끌어올린다는 안보 산문서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더 빨리 내년에는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실 2027년에서 2년 앞당긴 거면 올해 내로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단 말인데요. 현재 일본은 GDP의 1.8% 수준을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2% 정도의 방위비를 쓰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긴 합니다. 재정 압박이 높아지면서 증세 및 적자국채 발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카이치 내각은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완제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은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유형의 무기만 수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하에 일본이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에 레이더를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명당과 자민당 간의 연정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일본 유신회와 연정을 맺다 보니까 이 5유형 철폐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명당은 5유형 철폐를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2026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실현한다고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이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는 흔히 일본도 이제 무기를 팔아서 돈 벌려 한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흐름은 훨씬 더 깊고 전략적입니다. 가장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군수 공급망을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중심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면서 포탄과 미사일을 포함한 주요 탄약이 빠르게 소모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존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장기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고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부담을 분산할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렸습니다. 물론 한국이 있긴 합니다. 한국이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나라다 보니까 생산 거점으로는 최적이죠. 다만 유사시에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도 덩달아 군수 산업을 키우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유사시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은 전후 오랜 기간 군수 산업을 억눌러 왔지만 그동안 축적해온 정밀기기 기술과 제조 인프라, 고급 숙련 인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미 미사일 부품, 센서 기술, 항공우주 소재 분야에서는 미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며 사실상의 분업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군수 생산 능력을 아시아로 확장할 때 일본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게다가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안보 체계 역시 생산과 조달까지 포함한 전방위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기 완제품 수출 금지를 풀려고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시장에 뛰어들려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의 연합작전 체제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생산 파트너로 올라서기 위한 기반 확보입니다. 일본이 기존까지는 레이더나 미사일상 장비 정도만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5유형 제한이었는데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일본 방산업은 처음으로 공격형 무기 체계를 만들어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유사시에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이 흐름은 일본이 단독으로 선택한 길이라기보다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일본 정부의 보통국가와 구상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국제정세 3박자가 맞물린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결국 일본의 규제 완화는 한나라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판 전체 구조를 바꾸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60년 가까이 이어온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제조와 비보유는 유지하되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반입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다카이치 내각은 만약 비반입 항목을 수정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 군함의 일본 기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최근 핵잠수함 도입이 승인되면서 일본도 이 핵잠수함 도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당장 우리 펀콜 색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처럼 일본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현재 비핵 3원칙 자체를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일본 군사력 강화가 진짜 진심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의 진심이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군사력의 진심인데요. 이렇게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중국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팽창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해다가 알밖에 하지 않나 항공모함도 많이 뽑으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긴 하지만요.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도 어느 정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상황이죠. 이어 일본은 감소하는 자위대 병력 강화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군 병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계급 정년은 한 살씩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병력 확보를 위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제 완화,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면서요,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자위대의 계급 명칭도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자위대 계급 명칭 개편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국제 표준화에 맞추겠다는 것이지만요, 외국 군대와 같은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 이때까지 계급이 군대식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이 2사, 대령은 1좌, 대위는 1위 이런 식으로 계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좌, 대위, 중위, 소위처럼 군대식 계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또 거기다가 병과명을 보통과, 특과, 시설과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군대 느낌을 빼고 병과명을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보병, 포병, 공병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자위대 계급명 변경 검토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내용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과 상의하면서 속도감을 느끼고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 추진에 대한 이유에 관해서 물으니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같이 봤을 때 이 또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려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정부가 부인하진 않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금을 그만큼 쓰니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9.9%로 오히려 지난달보다 5.5%포인트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은 더더욱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강경 노선이 먹히고 있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내부 분위기가 지난 몇 년간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회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자동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강한 안보 정책을 선호하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동안 일본 정치에서 보기 힘들었던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경이 센카쿠 주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난 이후 일본 국민의 불안지수가 급격히 올라갔고,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는 배경에 공감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본 국민이 지금의 안보 환경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제 부담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강한 지도력을 원한다는 정서도 맞물리면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자위대를 사실상 정규군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 80년간 일본이 유지해온 비군사 국가 기조와 결별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평화헌법의 실질적 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흐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에 진심인 이유는 중국의 팽창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내부의 상황과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GDP 대비 2%의 방위비가 아니라 3.5%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에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신회가 이전부터 계속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당인지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일본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일본 유신회의 경우에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맺은 연립 합의문에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외에도 일본 군사력 강화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 추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 싹 다 있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